네, 안녕하세요. 미친국어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할 2022년에 나온 수능 특강 EBS 고전 소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제 고전시도 나왔고 현대시도 나왔고 해서 이제 고전 소설인데 이 파트는요. 제가 현대 소설과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주제는 꼭 외워주시고요. 주제는 무조건 외워주시고, 요 제가 오른쪽 편에 있는 해설을 읽어드릴 건데, 이 해설을 완벽하게 외우기보다는, 그러니까 딱 중심적인 측면에서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의 상세한 줄거리는 제가 EBS 파이널 때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초벌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작품은 박시전입니다. 주제는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 박씨 부인의 영웅적인 기상과 재주입니다. 벌써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무슨 씨로 끝나는 인물들은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성 인물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였는데 여성 인물이 주인공이고 영웅적인 면모를 취한다? 굉장히 출제 확률이 높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 바로 말씀드릴게요. 변신 모티프가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여성 영웅 소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로 대화를 사용해서 글의 현장감과 생동감을 살렸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적 요소를 활용해서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합니다. 요거는 영웅 소설의 아주 흔한 특징이죠.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역사 군담 소설로서 20여 개의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박씨라는 가공 인물을 여주인공으로 삼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를 주 무대로 설정했고 인물도 남주인공 이시백을 비롯해서 인조대왕 원두표, 임경업, 김자정, 그리고 호황, 호장, 용골대 등 역사적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 것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전반부에서는 한 가정 내 갈등을, 후반부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략을 중심으로 전반부, 후반부가 이렇게 나눠져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미 예비 시행에서도 나왔고요. 2017학년도 수능, 2009학년도 수능, 2003학년도 모의고사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게 출제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첫 작품부터.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조친문입니다. 주제는요, 부러뜨린 바늘을 애도하고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사는 여인의 한을 계속 서술한 그런 작품입니다. 특징으로는 계문의 형식을 빌려서 쓴 한글 수필이고요. 그래서 부러진 바늘을 의인화해서 친근감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영탄조 서술을 통해서 대상을 잃은 애절한 심혈을 드러내고 있고 추모적이고 자기 고백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간 수필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글쓴이가 오랜 세월 동안 애용하다가 부러진 바늘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뜻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바늘을 의인화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데 대한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유려한 문체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제 수필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의인화했다는 측면에서 좀 특이한데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춘향전입니다. 주제는요,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정절, 뭐 지조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징은 판소리의 영향으로 운문체와 산문체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가 삽입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비속어 사용의 서민 언어와 한문구의 양반 언어가 공존하고요.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빈번하고 전라도 방언의 사용으로 사실감, 향토적 색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춘향전이 이제 마당극으로도 쓰이기도 했는데,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 중 하나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조선시대에 중시했던 유교 이념 중 하나인 열이 주인공인 춘향이 이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대 민중들이 지녔던 사회적 염원이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과 탐관오리인 변학도에 대한 징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6세기에 크게 유행했고 현재까지도 현대시, 드라마, 영화 등에서 다시 재창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팁에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이것도 출제가 됐으니까 이것도 전체적인 줄거리는 다들 알 거라 생각하고 춘향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주몽신화입니다. 주제는요,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의 건국 과정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특징으로는
영웅 서사 문학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고 후대 문학에도 영웅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애초에 탄생이 비범하다. 요게 이제 주몽신화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인명과 지명을 제시해서 진실성, 뭐 사실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발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사건의 현장감을 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여 사실성을 획득했습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삼국사기의 고구려 봉기에 기록된 주몽신화입니다. 고구려의 건국신화인 주몽신화는 천상과 지상의 신성한 존재들과 관련 있는 이야기로 한반도와 그 북쪽 지역까지를 포괄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북방계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천손 하강 모티프와 남방계 신화에서 볼 수 있는 난생 모티프가 결합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몽의 삶은 신이한 탄생과 출중한 능력, 어린 시절의 고난과 그것의 극복을 통한 위협 성취, 전형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띠고 있기에 주몽신화도 요것도 EBS 파이널 때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주몽신화는 영웅 서사적 특징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구나. 결국에는 주몽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다 성취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볼게요. 용서와 며느리바입니다. 요거는 EBS에서 굉장히 많이 자꾸 수록하는데,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악행을 일삼던 욕심 많은 장자에 대한 정치를 이제 서술한 그런 작품이겠고요. 특징으로는요, 경기도 사투리를 사용해서 토속적인 정감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요. 군말을 사용하고 반복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화자가 청자에게 구슬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구어체라고 보통 선택지에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장소, 증거물을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인색한 부자가 도승에게 쇠똥을 주었다가 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설을 채록한 것입니다. 구현한 내용을 그대로 채록한 것이므로 표준어가 아니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보이기도 합니다. 용소라는 증거물을 동반한 지명 설화의 하나로 이러한 설화에는 대개 장자의 악행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몰래 시주한 며느리가 도승이 제시한 금기를 어겨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 설화의 도승은 중이거나 거지로 변이기도 하고 며느리는 딸, 아내, 하녀로 변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설화라서 권성징악이라는 교훈과 인간의 존재 양상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고전소설 옹고집전의 근원설화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붙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국선생 정리입니다. 주제는 신하로서 해야 할 도리와 처신을 경계하자. 뭐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술을 의인화하여 우화적인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술들이 신화로 나와요. 실제로 술들이 의인화돼가지고 막 서로 말도 주고받고 하는데, 자, 그다음에 일상적인 구어보다는 문어체와 번역투 문장이 구성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발된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인공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 인물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한 인물의 일생을 그린 전기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술을 의인화한 가전입니다. 그래서 가전은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가계와 생애 및 공과를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한문 문학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작품은 아니에요. 중국 작품인데 예를 들어서 막걸리가 있다면 그 막걸리의 생애와 평가가 막 드러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해설해 드릴게요. 주인공 국성을 통해 바람직한 신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임금을 잘 모시고 치국의 이상을 바르게 실현하는 것이 유생의 본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능하고 성실한 신하라도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칫 방자하여, 그러니까 오만방자할 때 그 방자죠. 방자하여 자신의 본분을 잊을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식들에 대한 탄핵 상소로 시련을 겪은 국성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면서 신하의 도리를 회복하는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술의 역기능을 드러내며 마무리되는 국순전과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 6월에 나왔는데, 이게 작가만 연결했어요. 작가만 연결됐는데, 그래서 국선생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볼게요.
자, 연결된 작품이죠. 국순전입니다. 자, 주제는요. 부패한 정치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입니다. 특징으로는 현재 전해지는 가전체 문학의 가장 효시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술을 의인화해서 국사를 돌보지 않던 임금과 주변 간신들을 풍자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 역사의 흐름에 맞춰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술을 의인화한 가전체로 술의 내력과 부패하고 타락한 신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술의 양면성, 바람직한 신화의 도리와 올바른 인재 등용 방식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입, 전개, 비평, 이 전의 형식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가전체 문학의 효시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도입, 전개, 비평 요 전의 형식을 띠고 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둘 만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이생규 장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요것도 이제 출제되기 너무 좋은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작년 6월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공부를 좀 해놓으세요. 혹시 내신으로 변형돼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주제 가보겠습니다. 젊은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과 비극적 이별입니다. 특징으로는 개인과 세계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작가의 진보적인 연애관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문 소설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초월적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을 부정하는 시각이 드러납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한문으로 창작된 금오신화 5작품 중 하나로 국문학사에서 의의가 매우 큰 소설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삼았으며 애정 전기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전반부에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가 사랑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후반부에는 죽은 여자와 산 남자가 못다한 사랑을 이어가다가 운명으로 인해 이별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는데 결말의 비극성은 소외된 자의 고독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작가인 김시습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관련한 우위적인 해석도 주목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긴 하지만 작년에 나왔어서 요거는 뭐 조금 출제 확률이 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잘 알아두세요. 그래도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서재와 회록입니다. 주제는 숨어 살던 썸비와 문방사후의 만남과 헤어짐입니다. 자, 특징으로는요. 작품 외부의 소설자가 사건을 전개하고 있고 가전체 영향을 받아 사물을 의인화하여 우의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문의 운문을 삽입하여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고 단조로움을 회피하고 있고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조선 중기 신광안의 한문 단편 소설집 기재기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문방사후라 일컫는 벼루 먹종이 붓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의인화했다는 점에서 가전체 일종으로 보기도 하지만 각 사물의 일대기라기보다는 주인과 내 사물의 만남과 헤어짐의 상황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던 선비의 시각에서 이들을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며 모임을 마무리하는데 다음날 그들의 본뜻을 알아차리고 문방사후를 묻어주며 이들을 위한 제문을 짓는다는 점에서 조친문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생전입니다. 주제는요, 부정적인 현실을 등지고 탈속적인 이상향을 지향했던 한 선비의 삶입니다. 특징으로는 장소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에 의해 사건이 전개됐고요. 특별한 갈등 구조 없이 한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로 일반적인 고전소설과 달리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열린 결말 구조를 통해서 여운을 조성합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조선 숙종 때 문신인 오도일이 지은 한문 소설로 역사적 경랑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친구, 즉 운둔을 택한 설생과 출세를 택한 관찰사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함께 세상을 개탄했던 친구가 벼슬을 하는 동안 설생은 산수를 두루 유람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삽니다. 관찰사가 된 친구는 우연히 다시 만난 설생의 인도로 회룡굴이라는 곳에 다녀오는데 이곳은 풍요롭고 아름다우며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설생과 함께 지내는 동안 관찰사는 세상 일을 잊고 즐거움을 만끽하지만 결국 설생이 자신과는 다른 삶의 지향을 지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개성 있는 인물의 형상화와 이상향으로 그려진 회룡굴의 묘사가 인상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갈게요.
송방군도 우구복입니다. 자, 주제는요. 재산을 모아 양반 행생을 하던 막동의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자, 특징으로는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요약적 제시를 통해 사건 전개가 빠릅니다. 세 번째로 당시 서민의 소망이 반영된 작품이며 네 번째로 악인이 선인의 감화에 굴복하여 태도를 바꾸어 행복한 결말을 보이는 형식입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청구야담이라는 야담집에 실린 작품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구비설화로도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이야기로 추정됩니다. 주인공 막동은 송씨 집안의 하인이었지만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도망쳐 재산을 모읍니다. 이후 양반 최승선이라는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주변의 인심을 얻어 덕망을 인정받습니다. 조선 후기 양반 계층으로서의 신분 상승을 꿈꾸던 서민들의 바람과 조선 후기의 신분 질서의 급격한 변동 양상을 잘 드러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볼게요. 소현성록입니다. 주제는 혼인을 둘러싼 소씨 가문의 갈등과 해결입니다. 이런 걸 이제 가정소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정소설이 평가에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현성록이 처음으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특징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섬세한 묘사를 통해 등장인물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고요. 두 번째로 최초의 국문장편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로 인물들의 대화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가정소설과 달리 일부 다처 생활에서 이야기되는 처첩사의 갈등보다는 유교적 가치관의 강조가 중심이 됩니다. 자,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17세기의 가부장제 강화, 가문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소씨 가문의 수호와 번영을 다루고 있는 국문장편 소설로 한 가문의 3대에 걸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1대 현성, 제2대인 운경과 운성, 제3대인 세명과 세강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갈등과 그 해결이 유교 사상 및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전개 과정에서 가부장적 가문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유교 사상과 가족 구성원의 행동이 강조되는데 이런 이유로 이 작품은 당대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수신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볼게요. 황새결송입니다. 주제는 송사, 그러니까 소송이에요. 소송. 송사에 얽힌 비리와 횡포에 대한 풍자입니다. 특징으로는 내화의 우화를 사용하여 작품의 풍자성을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작가의 개입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서술자 개입이죠. 그 다음에 고사가 많이 이용됐는데 양반 언어의 사용이 많이 드러나고요. 묘사를 통해서 엄숙한 분위기를 잘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풍자한 소설로 액자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비윤리적 행태를 일삼다가 결국 뇌물을 써서 소송에서도 이기는 악한 친척 때문에 죄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어떤 부자 이야기가 액자의 외화, 즉 바깥 이야기를 이룹니다. 액자의 내화는 송사의 진 부자가 형조 관원들에게 들려주는 우화로 날짐승들의 송사에서 벌어진 부정한 청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조선 후기의 부정적 사회상, 특히 비리로 얽힌 송사 때문에 사회 정의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던 부패상을 풍자한 소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적벽가입니다. 주제는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사의 설엄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과 풍자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요. 구체적 언행을 통해 대상을 희화화했고요. 두 번째로 의성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여하고 세 번째로 고사를 활용하여 주장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중국 소설 삼국지연에 나오는 적벽대전의 내용을 재구성한 판소리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적벽대전 여러분 알죠? 굉장히 유명한데 자, 원작 소설이 영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이름 없는 군사들의 이야기를 첨가하여 약자의 서름과 고통을 드러냄으로써 전쟁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작에서 간웅으로 평가되던 그 조조를 이 작품에서는 간사하고 어리석은 인물로 형성함으로써 허세와 위선으로 가득 찬 기득권 세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작품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외국 문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이게 2007학년도 수능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적벽가도 요거는 워낙에 중국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저도 요것도 아마 모의고사쯤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개우사입니다. 주제는요 무숙의 불건강한 삶에 대한 정치와
교정을 통한 건강한 삶의 회복을 기원함입니다. 자, 특징으로는요. 서간문을 활용하여 서사를 전개하고요. 한문투의 문어와 일상적 구어가 혼용되었고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왈자 타령, 무수기 타령이라 불리는 판소리에서 유래한 판소리계 소설로 어진 아내를 둔 왈자인 김무숙이 재산을 탕진하고 고난을 겪으며 개과천선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정확한 창작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19세기 중반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는 상업의 발달 과정에서 주인공 무숙과 같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치를 일삼고 향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불건강한 인물들이 등장하던 때로 이 작품은 무숙이 자신의 가족을 등한시하는 공동체적 삶에서 일탈한 과정을 묘사하면서 이러한 무숙에 대한 징치와 교정을 통해 건강한 삶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볼게요. 제석범풀이입니다. 주제로는 고난을 극복하고 삼신할머니가 된 담금애기의 일대기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자, 특징으로는요. 유사한 구절을 반복해서 제시하고요. 무녀의 구연과 악공의 연주로 구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설과 창을 교차하여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리듬감과 운율감은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자, 해설해 드릴게요. 좀 깁니다. 이 작품은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서사 무가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무가의 명칭은 달라 제석본풀이, 당금애기, 제석굿, 뭐 아니면 뭐 초공본풀이 등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는데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근데 제석본풀이의 남자 주인공은 천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하강하거나 인간 세상에서 천상으로 승천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본래는 천신이었으나, 그러니까 하늘의 인물이었으나 불교가 전래된 뒤 그 영향으로 스님으로 바뀐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에 남신은 천신으로서, 여자 주인공인 당금애기는 지역을 수호하는 여신으로서 생산신의 성격을 가지며 북의 신인 천신과 목의 신인 지신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곧 후계자에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천부지 모형 신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준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이렇게 내용 및 구성과 관련해서는 단군 신화, 주몽 신화 등 천부지 모형, 건국국조 신화와 궤를 같이 할 것이며 또한 무녀의 창과 장구제비의 반주가 어우러진 연행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판소리, 전통극과 유사하여 그 기원이 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볼게요. 양주별산 대놀입니다. 주제는요, 무능한 양반에 대한 풍자입니다. 풍자 소설이 이번 EBS 수능 특강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유독. 자, 특징 말씀드릴게요. 익살스럽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요. 서민들의 비속한 일상어와 전한 고사성어가 혼재하고요. 관객이 능동적으로 극중 공연에 참여했고 언어유희적 진술을 통해서 장면의 해악성을 높였습니다. 자, 해설을 드릴게요. 이 작품은 경기도 양주 지방에 전승되어 온 전통 가면극으로 총 13과정으로 나뉩니다. 가면극 공연은 대체로 널찍한 마당에서 아무런 무대 장치 없이 벌어지는데 내용 전개 과정에 따라 공간적 배경이 수시로 변화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산대놀이는 고려시대에 발생해서 조선시대에 발전한 가면극 놀이로 이때 산대란 임시무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시된 장면은 11과장인데 말뚝이가 새님, 서방님, 도령님을 모시고 산대놀이를 보러 왔다가 양반들이 머물 거처를 돼지우리로 점함으로써 지배층에 대한 풍자 비판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서 일단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이 이 작품을 무능하고 부패한 양반층을 풍자함으로써 서민들의 비판 정신과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양반들도 굉장히 멍청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비판의 요소로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수레제도입니다. 주제는요, 중국 수레제도에 대한 관심과 수레 도입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으로는요, 작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전개했고요. 중국 문헌의 말을 인용해서 논리성을 획득했습니다. 세 번째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일반인들의 통념을 비판했고요. 네 번째로 묘사 과정을 통해 소차의 작동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연안박지원의 연행록, 그러니까 연하일기의 일신수필에 실린 수필입니다.
글쓴이는 이 작품에서 중국 여행 중 목격한 술의 여러 쓰임과 효용을 언급하고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수레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레들의 외양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술에 대한 탐구 경험과 배경 지식을 중국에서 견문과 관련지어 서술함으로써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학파로 분류되는 글쓴이의 이용 후생에 대한 관심과 실사구시적 태도, 그러니까 실사용되지 않으면 전혀 쓸모없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대 지배계층 양반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보기 전에 수레제도가 굉장히 또 기출에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요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긴 지문으로 나오긴 힘들어도 왜 복합 지문 있잖아요. 가지문, 나지문, 다지문 이렇게 함께 복합적으로 돼 있는 문학 파트에서 아마 또 기출되기가 굉장히 쉬운 작품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통곡헌기입니다. 주제는요, 통곡헌의 내력과 시대에 대한 비판입니다. 특징으로는 작가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들의 사적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문답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인식이 드러났고요. 마지막으로 통념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글쓴이 허균의 조카인 허친이 집 이름을 통곡헌이라고 짓게 된 내력과 그에 대한 허균 자신의 생각을 담은 한문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집 이름이 통곡헌이에요. 자, 글쓴이는 불우한 시대를 맞아 비극적인 삶을 산 가의, 묵적, 양주, 완적, 당구 등의 예를 들어서 이들이 곡하는 것, 그러니까 통곡할 때 곡자입니다. 곡하는 것은 일반적인 곡과는 다르게 시대의 아픔을 맞아 깊은 생각이 담겨 있다고 밝힙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태가 그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말세에 가깝다면서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이 사는 시대가 매우 불우한 시대임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불우한 시대를 맞아 허친이 자신의 집에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오히려 가장 적절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기 가장 적절한 시대에 지어진 집 통곡헌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기출로 꽤 나왔어요. 그래서 통곡헌기는 이거는 특히 고전서를 전공하신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길게 설명하시거든요. 뭐 국어교육과나 국문학 수업을 들어보면은 그래서 통곡헌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낙치설입니다. 주제는요, 늙어서 이가 빠진 이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한다는 게 주제입니다. 자, 특징으로는요, 자신의 체험과 타인의 예를 들어가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의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여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권위 있는 사람의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근거로 삼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가 바라던 삶의 태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나이가 들어 이가 빠지게 되자 그동안 나이에 맞지 않게 생활한 자신을 반성하고 안정된 정신과 성품으로 새로운 인생의 도를 찾을 것을 결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수풀입니다. 글쓴이는 이가 빠져 책을 제대로 소리를 못 내서 읽게 되는데요. 이는 인생의 근원적 의미를 찾기 위해 독서를 즐기는 글쓴이에게 심각한 사태로 인식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글쓴이는 이러한 시련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나 찾아올 수 있는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그 시련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딱 요 정도 작품이에요.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열하기후입니다. 자, 주제는요, 조선 사대부의 시선으로 바라본 청나라의 문물과 문화입니다. 특징으로는 묘사를 통해 작가가 보는 주요 건물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시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추보식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을 그대로 옮기고자 노력을 하고요. 네 번째로 감상보다는 여정과 견문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서우수가 1790년 청나라 건륭제의 판순만수절 진하겸사 은사 부사로서 열화와 북경을 다녀오며 중요한 사건과 견문을 기록한 연행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외교관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보시면 돼요. 자, 작가는 사행을 출발한 날부터 날짜별로 기록하고 전체를 4권, 4권으로 나누어 연행 경로를 표시하였습니다. 하는데 연행 중 거쳐간 지역의 연역과 당시 수비 병력의 현황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청조의 인물이나 몽골, 베트남, 티베트 등의 외국 사절과의 교류 과정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궁중극장에서 관람한 당시 청나라 궁중 연극을 기록하여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일단 국문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긴 한데 문제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평가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열하기후 일단 전체적인 라인, 전체적인 뼈대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볼게요. 사시남정기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으시죠? 혹시 모른다면 잘 들어두세요. 자, 주제로는 한 가문의 처첩 갈등으로 인해 사씨가 겪게 된 고행과 부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씨로 끝나면 여성 인물이라고. 그래서 요게 가장 대표적인 가정 갈등 소설인데, 자, 설명 잘 들으세요. 이거는 특징으로는 공간적 배경을 중국 명나라로 설정한 것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날카로운 저항 의식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판인데 우리나라의 비판임을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축첩제도의 불합리함과, 그러니까 이제 처가 있고 첩이 있고 일부 다처제 이런 소리입니다. 권성징악적 주제를 보여줍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숙종 때인 17세기 후반 김만중에 의해 창작된 고전 소설로 처첩 갈등을 본격적으로 다룬 가정 소설입니다. 국문 한문으로 된 필사본에서 활자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본이 전하지만 내용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품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이 당대 인현왕후 폐위를 둘러싼 희빈 장씨 사건과 유사해 창작 동기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당시 사대부들의 유교적 이념 세계와 사실상 그런 현실을 치밀한 구성과 전한 문체에 녹여 사실적으로 그려냈으면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재앙을 받게 된다는 복선화음의 결말로 인해 사대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음은 물론 넓은 독자층에게 두루 향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처첩 갈등형 가정소설의 중요한 토대를 이룬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의의가 큰 작품이고요. 제시된 부분, EBS 수록 부분은요, 사씨가 유씨 집안에서 쫓겨난 장면으로서 억울함을 참아내며 남편의 처분에 따르는 사씨의 모습은 굉장히 유교적 가부장제에서 사씨의 부덕을 잘 보여주며 현재 관점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비참한 삶을 잘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전체적인 내용은 EBS 파이널 때 해드릴 테니까, 일단 사시남정기가 일단 사씨가 오해를 사서 그러니까 집안에서 쫓겨났고, 근데 결국에는 어차피 권선징악적 결말이니까 사씨가 다시 오해를 풀고 집안으로 복귀해서 행복하게 살더라.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 화면에도 보이겠지만 기출이 많이 됐어요. 수능에 3번이나 나왔고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의산문답입니다. 주제는요, 세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특징으로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작가의 세계관, 인간관을 표출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신뢰감을 부여하고 있고요. 해설로는요, 이 작품은 담원 홍대용이 북경을 다녀온 뒤에 집필한 것으로 홍대용의 자연과학과 철학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허자와 실홍에 대한 대화 속에서 홍대용의 실학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이 드러나는데, 특히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에 대한 비판은 인식의 전환을 통한 현실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굉장히 파격적인 작품이었어요. 그 당시 때만 해도. 그래서 의산문답도 한번 평가해서 건드려 볼 만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최척전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작품이라서 잘 알아두세요. 자, 주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입니다. 특징으로는요, 과거의 고전 소설에서 도외시되었던 역사성과 지리적 감각이 사실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음 특징으로 말씀드릴 건데,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까지 장소가 옮겨집니다. 굉장히 글로벌하게 놀죠. 세 번째로 국적을 초월한 혼인이 등장하는 진보적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국제 결혼이라는 이 개념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파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산문에 한시를 삽입했으며 단조로움을 회피하고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조이안이 지은 소설로 최척과 오경의 애정과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이상과 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최척과 오경의 애정담을 다루며 후반부는 가족의 이별과 재회를 주로 다룹니다. 이 소설은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상과 재회를 핍진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잔인하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핍진하게 그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전란이 거듭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던 당대 현실과 사람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 요게 이제 사람들의 이제 염원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정시자전입니다. 주제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순리를 지킬 것을 권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자, 특징으로는 대화체로 진행되는 가전체 작품이고 가전체 작품의 전형적인 구성 중 하나인 평가 부분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국 고사를 많이 인용하여 내용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의 일반적인 형식인 일대기가 아닌 하루에 일어난 일을 서술한다는 거에서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고려 후기 시경함이 지은 가전체 작품으로 동문선에 전하고 있습니다. 정시자는 지팡이를 의인화한 인물이고 이 작품은 서두의 대상의 성명과 가계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시경함과 정시자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자의 형상을 기이하게 묘사하면서 정시자와 관련된 고사를 드러냈고 정시자를 대하는 시경함의 태도를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치자를 중생을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승려를 비유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시자와 같은 인물의 성격을 강조하여 고려말 사회적 혼란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식인들의 자각과 반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우화문학의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볼게요. 자, 소전입니다. 주제는요,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과 삶의 자세를 드러내며 예찬한다는 것입니다. 특징으로는요, 전의 형식을 차용한 수필이고요, 예찬적 어조를 사용하여 자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작가 자신을 그로 객관하여 표현하고 있고, 묘사 비유 열거 대구법을 활용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북학파의 대표학자 중 하나인 박제가가 지은 짧은 자서전에 해당하는데, 자신에 대한 간소한 전기란 점에서 소전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글의 서두에서 자신의 관향과 거주지 등을 소개하고 자신의 역사인식과 국제적 시각, 이름과 호를 짓게 된 과정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읽다 보면은 좀 뭐 어쩔 TV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북학파를 대표하는 박제가가 썼다는 점에서 박제가의 거의 신상 정보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좀 문학사적으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자신의 외모를 물소이마의 칼 같은 눈썹, 초록빛 눈동자의 흰 귀로 묘사하며 청빈함과 고매함을 추구하는 자신의 인품에 대한 자긍심과 포부를 밝히고 자신의 관심과 깨달은 바를 드러낸 후 스스로를 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7세 박제가가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과 삶에 대한 가치를 전의 형식을 빌려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자, 곡목설입니다. 주제는요, 나무의 속성에 견주어 본 인간 세태입니다. 특징으로는 유추의 방식을 사용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나무와 인간을 대조해서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대화 형식을 통해서 사고 과정을 발전시켜 현실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해 볼게요. 이 작품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든 나무가 알고 보면 곡목, 즉 구분나무였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성품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당당하게 행세하는 인간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굽을 수 있는 나무와 오직 곧기만한 인간의 천성을 대비해서 바른 도를 소유하지 못한 조정의 관료들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다른 세태에 전이시켜서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설 양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글쓴이와 이웃에 사는 사람 간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새선비의 꿈입니다. 자, 주제는요, 꿈의 표면적인 의미를 뒤집는 해몽입니다. 자, 특징은 상황의 반전을 통해서 이야기의 흥미를 높이고 있고요, 시가를 삽입해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은요, 이 작품은 성현이 편찬한 용재총화에 실린 이야기로서 제목은 출제진이 임의로 붙인 것입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새 선비가 꾼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 이야기의 표면에 드러난 관습적인 의미를 뒤집어서 정반대 방향의 의미로 풀어냄으로써 꿈의 예언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 연계가 되긴 했는데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품이니까 요것도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자, 소대성전입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주제는요,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 영웅의 활약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요. 자, 특징으로는 전형적인 영웅 서사 구조가 반영되고 있고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인물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사한 성격의 사건들이 반복하여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조선 후기의 영웅 소설입니다. 영웅 소설의 보편적인 구조로 전개되면서도 주인공 소대성이 밥을 많이 먹고 잠만 자는 평범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일반 영웅 소설과 다른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작품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용왕의 아들이 인간계에 하강하면서 태어난 소대성은 천상계의 도움을 받아 칠성겁, 보신갑 등으로 무장하고 용왕의 도움을 받아 지상계에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또한 천자와 호국왕의 싸움도 자미성과 익성의 싸움으로 그려지면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작품인데, 이 지문에서 줄거리를 꽤 많이 줬어요. 줄거리를 이미 꽤 많이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다시 나온다면 줄거리를 세세하게 안 주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EBS 파이널에 전작품에 대한 아주 상세한 줄거리를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일단 소대성전, 결국 권선징악에 대한 영웅 소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상계 인물이 인간계로 하강해서 이제 이야기가 구성되고 있구나,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이름 없는 꽃입니다. 주제는요, 이름 없는 꽃을 통한 사물의 이름과 본질에 대한 사색입니다. 특징으로는요, 자연물을 활용하여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고요, 대비의 방식을 사용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전개합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글쓴이가 고향집 정원에 이름 없는 꽃을 보며 든 생각을 적은 고전수필로 사물의 이름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경주는 고향집의 정원을 가꾸면서 꽃과 나무에 대한 생각을 순원화의 잡설, 즉 순원의 꽃과 나무에 대한 글로 묶었는데, 이 작품은 그중 한 편입니다. 글쓴이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름이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물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명분에 휩쓸리지 말고 실질에 힘써야 한다는 글쓴이의 실학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옹고집전입니다. 주제는요, 개과천선을 통한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징으로는 유사한 대상을 나열해서 리듬감을 자아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현실적 요소를 삽입하여 전기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불교적 설화가 판소리를 거쳐서 소설로 정착된 작품으로, 놀부형 인간인 옹고집의 개과천선 과정을 통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사회 윤리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부도덕한 인물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옹고집은 물질적 욕망만을 추구하다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리는 패륜적 인물에 해당하는데,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남에게 몹쓸 일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최근 기출로 나오기도 했으니까 요것도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자, 애호잔병서입니다. 주제는 사람다움에 관한 평가를 대하는 올바른 관점이 있고요. 특징으로는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두 번째로 역사적 인물을 활용하여 주장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로 가공인물을 내세워서 주제의식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자,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고려 말의 유학자 이달충이 지은 글로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엇갈릴 수 있는데 각 평가의 내용이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평가를 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있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아니다, 뭐 없다. 라는 뜻을 지닌 이름에 유비자와 무시용이라는 가공의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이러한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파이널 때 좀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품 가보겠습니다. 옥단춘전입니다. 주제는요, 신분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입니다. 특징은 특정 소재를 활용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고요. 대화를 통해 인물 간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인물의 처지를 논평하고 있고요. 자, 이제 해설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이현룡과 김진이라는 친구 사이의 우정과 배신, 이현룡에 대한 기생 옥단춘의 사랑과 신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현룡과 김진이는 양반으로서 함께 공부하며 출세하면 서로 돕자고 굳게 약속했지만 평안감사가 된 김진이는 이현룡의 집안이 몰락하자 이현룡의 도움 요청을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옥단추는 기생이지만 위기에 처한 이현룡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친구 간의 신의와 남녀 간의 신의, 양반 간의 신의와 신분을 초월한 신의를 대별하여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작품은 양반과 기생의 사랑, 암행어사가 된 주인공의 출연 장면 등과 같이 내용면에서 춘향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2016학년도에 나왔으니까요. 요것도 나중에 파이널 때 좀 더 깊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뼈대만 잡아놓는 걸로 합시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리 ASMR 꼭 꾸준히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머리 좀 넣어두세요. 자, 감사합니다.